유튜브 형님들 수표 형님들 어서 오시고. 어제 뭐 저녁에 휴방이긴 했었는데 해충 메인 잘 들어왔고, 아침에 NBA 메인도 전체적인 적중률을 좀 안 시키긴 했는데 변수 있는 경기들 메인으로 안 찍어서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들어와서 NBA까지 또 적중시키면서 흐름 괜찮은데, 오늘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챔스도 솔직히 평소보다 제가 느끼기에 바뀌어서 그런가?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인데, 유로파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경기도 있고 애매해 보이는 경기들도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티스 대 비토리아. 비토리아는 저기 포르투갈 팀입니다. 포르투갈 팀이고, 몇이었더라? 7위? 리그 7위. 지금 7위고, 요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16강입니다. 컨퍼런스고, 그 비토리아가 그 조별 예선 단계에서 되게 잘했어요. 저기가 무패였나? 조별 예선 단계 때? 조별 예선 무패였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고, 물론 상대가 조금 솔직히 약하긴 했습니다. 뭐 강팀이라고 할 만한 팀 한 팀도 거의 안 만났고, 물론 뭐 유컨이 다 약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상대로 만나는 베티스 같은 팀들은 있긴 하잖아요. 그런 팀들을 대체로 안 만나긴 했어요. 뭐 첼시라든가 뭐 코펜하겐 요 정도도 안 만났고, 대체로 좀 약체 팀들. 아니다, 피오렌티나 한번 만났었다, 홈에서. 그거 1대1로 비겼었다. 어쨌든 그랬던 부분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 어쨌든 이탈자가 있긴 있어요. 비토리아가 그 알베르토 코스타라고 사이드백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고, 비토리아. 그리고 마누 실바 삼선 쪽 주전 자원인데 얘도 벤피스. 그리고 카이오 세자르, 얘는 측면 자원인데 아릴랄로. 각각 뭐 유벤투스, 벤피카, 아릴랄, 뭐 좋은 팀들이죠. 그래서 주전 3명이 겨울이적 시장에 떠났습니다. 이 선수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제가 볼 때는 영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어쨌든 리그에서의 행보는 2승 6무 2패, 컵대회 포함해가지고 최근 10경기 동안 뭐 아주 좋은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간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줬던 이 팀의 무패의 그 흐름, 그것 자체는 상당히 좀 무서울 수는 있겠고, 베티스 같은 경우의 문제는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뎁스가 좀 약해요. 뭐 미드필더 쪽에 로셀소나 뭐 로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 주중에 주말에 어쨌든 간에 저 레알 마드리드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되는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걱정거리는 그 로테가 돌아갈 것 같다, 느낌상. 뭐 요즘 뭐 저기 이스코나 이런 애들 폼도 다시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데, 이런 애들이 선발로 빠지면 베티스도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그게 변수. 그리고 비토리가 어쨌든 간에 뭐 전력 자체가 전반기보다는 좀 약해진 거는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번 대회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근데 1.44배라는 낮은 배당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인데, 저는 그래도 베티스가 로테이션 돌려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돌려도 할 만한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돌리더라도 뭐 중간중간에 주전 자원들이나 뭐 다시 쓸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홈에서 그래도 잡고 가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베티스 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베티스 승에 오바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2대1, 3대1. 두 번째,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피오렌티나. 이것도 이제 그 6컨이고 16강. 파나티나는 그리스 팀입니다. 그리스 3위 팀이고 피오렌티나랑 붙었는데, 일단은 파나티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팀인 거는, 뭐 그리스 팀들, 그리스 상위권 팀들이 만만치 않은 팀들인 건 분명해. 뭐 올림피아코스 뭐 이런 팀들 만만치 않은 건 분명한데, 이 팀이 사실 경기력이 막 엄청 상대를 막 몰아붙이고 그런 팀은 아니에요. 경기를 보면은 되게 은근히 답답해. 전력이나 뭔가 선수들 몸값은 높은데 경기를 보면 막상 좀 뭐랄까 비벼지는 경기들도 많고, 지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 플레이오프 단계였었나요? 그 비킹기르 어디 팀이었더라? 얘들하고 붙을 때도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었고, 홈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 사실 이거 2대0으로 이긴 것도 조금 좀 쓸데없이,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슛을 남발했는데 그 중에 2개가 들어가서 이겼지. 사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양질의 찬스를 많이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사실. 대신 이제 전력이 좋으니까 이제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점을 안 했던 부분이고, 공격력 자체가 사실 있는 팀이 아닙니다. 리그에서의 기록도
거의 뭐 공격보다는 사실 수비 지표가 좀 좋은 편이고 파나티나이코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도 최근 리그에서는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죠. 전반기에 그렇게 좋았었는데 최근에 뭐 레체 상대로도 진짜 간신히 이겼고 뭐 베로나 상대로도 1대0 패배, 뭐 코모 상대로도 홈에서 지고 뭐 중간에 인터밀란 상대로 뜬금없이 3대0으로 이긴 거 제외하고는 뭐 사실 전력적으로 경기력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들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전방에 복귀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머리에 니킥을 맞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죠 진짜로. 모이스킨이 오늘 경기 복귀하는 부분이고요. 구드문드손 또 이제 아이슬란드 에이스죠. 드리블 능력이나 이게 상당히 좋은데 구드문드손도 오늘 돌아오는 부분들인데 모이스킨은 출전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 부상이. 그래가지고 선수의 의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몸 상태 핏은 출전할 수 있을 핏으로 보이나 선발로까지도. 근데 이제 그 부상에 대한 그 좀 뭐라 그러지 PTSD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니킥 맞았기 때문에 선수 어쨌든 의지를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고 구드문드스는 뭐 선발이든 교체든 어쨌든 들어올 부분 같은데 기본적으로 피오렌티나도 최근에 공격이 좀 답답하기는 해요. 앞쪽에서 양질의 찬스를 만드는데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고 뭐 복귀를 한다 치더라도 모이스키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런 부상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지. 뭐 패트릭 체이나 이런 애들은 완전 그 옛날에 그 머리 부상 당하고 그 뭐라 그러지 헬멧 같은 거 쓰고 막 출전도 했었잖아. 모이스킨도 굉장히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전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서 요거는 저는 전력상으로 양 팀의 경기하는 걸 봤을 때는 피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원정 피오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 원정이 원래 힘들어요. 거리도 좀 물론 뭐 이탈리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비교적 낮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무승부에 뭐 언더 봅니다. 1대0 1대1 1대0 1대1 봅니다. 뭐 오바 같으면 뭐 2대1 정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저는 요 사이드로 보고요. 코펜하겐 대 첼시. 코펜은 이제 저 덴마크 리그 팀이죠. 덴마크 뭐 극강 팀이죠. 덴마크 1위. 첼시랑 이제 붙었는데 일단은 아직 저기 그 아직이 아니지. 저 덴마크 리그가 그 중단기가 휴식기가 조금 있었고 지금은 리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중순부터 왜냐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여기 북유럽이라 한겨울에는 이제 휴식기를 좀 가지고 그다음 다시 재개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몸 상태 자체는 몇몇 부상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엘류누시 같은 이제 측면 쪽 자원들 요 새끼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사우스햄튼에 있었던 사우스햄튼 1부 시절인가 지금도 1부에 있긴 합니다만 잠깐 강등됐었잖아요. 그 전에 1부에 있었을 때 뛰었던 자원 엘류누시 이번 시즌 뭐 7골 6개의 도움으로 지금 코펜하겐 공격 포인트 1인데 얘가 일단은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가 사실 유럽 대항전 때마다 거의 풀로테이션을 돌렸었거든요. 주전 그냥 아예 싹 다 빼고 그냥 아예 그 벤치 자원들 물론 벤치도 뭐 저기 뭐 은쿵쿠 막 그때 당시 은쿵쿠가 벤치였으니까 뭐 무드링 막 이런 애들 나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뭐 팔머 같은 에이스 자원들도 선발 출전을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16강이고 뭐 당장에 첼시가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리그 아닙니까? 6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참 안 써놨네. 그런 애들 다 출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득점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를 보는 부분에서 불안함은 그거예요. 코펜하겐은 엘류누시가 좀 빠지는 부분. 공격 포인트 최다 공격 포인트잖아요. 얘가 좀 빠지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첼시가 어쨌든 실점이 너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뭐 덴마크가 사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잉글랜드에서 되게 가까운데 그럼에도 여기서 삿포로 거리인가? 우리나라에서 삿포로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원정 거리고 연속으로 무실점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난 사우스햄튼전 무실점했잖아요. 챔스 아니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한 2대1 3대1 첼시 승쪽 보면서 다음에 이제 첼시가 실점이 많은 부분 감안했을 때 오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 대 이제 레인저스. 여기는 뭐 그 터키 띠르키의 이제 2위고 레인저스는 저 스코틀랜드죠. 뭐 당연히 셀틱의 1위기 때문에 2위고
이 부분인데 최근에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기는 해요. 겨울 이적 시장에 뭐 굵직굵직한 영입도 가져갔었고 저게 그 옛날에 인터밀란에 있었고 인터밀란에 있다가 파리로 건너갔지만 파리에서는 사실 좀 자리를 잘 못 잡았죠. 슈크리니아르가 지금 페네르바체에 올 겨울에 임대 와가지고 몇 경기째 지금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방에 이제 그 호날두 친구 저 알 나스르의 이제 탈리스카라고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인가 얘는 어쨌든 데려왔습니다. 형님들이 알만한 선수들 뭐 에딘 제코 또 뭐 두산 타디치 아약스에 있던 놈 뭐 저 세비야의 엔네시리 뭐 그리고 뉴캐슬에도 좀 뛰었던 생 막시맹 측면 빠른 자원 개인기 좋고 뭐 유벤투스나 저기 프랑크푸르트에서 썼던 코스티치 그리고 여러 또 세윈지나 지쿠 같은 좀 센터백 자원들 리그강이나 뭐 프리미어리그 이쪽에 있었던 애들이죠. 다만 오늘 프레드가 출전 정지를 못 나옵니다. 페네르바체가 중앙 미드필더 쪽에 이제 프레드가 좀 빠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슈크리니아르나 이런 애들까지 가담하면서 전력 자체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페네르바체가 최근 20경기 성적이 컵대회 다 포함해서 13승 5무 2패예요. 최근 10경기 동안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강한 또 터키 홈이기 때문에 사실 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딱 봐도 전력상으로도 또 무리뉴 감독이 유럽 대항전까지도 신경을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보통 튀르키예 팀들이 유럽 대항전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라타사라의 리그에서는 존나 열심히 하면서 유럽 대항전 나오면 수비 개판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팀들한테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독이 무리뉴라 유럽 대항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미드필더의 그 누구야 미드필더인가 전방인가 그 이가마네 이 새끼가 요즘 되게 핫한 놈인데 어쨌든 얘로 필두로 해가지고 사실 쓸 수 있는 전술이 많아서 이게 레인저스가 어떻게 경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레인저스가 맞불을 놓을 수도 있고 내려앉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페네르바체 원정 경기고 레인저스 입장에서도 조금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비교적 높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페네르바체 지금 홈에서의 기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다. 다만 레인저스 정말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햄무도 찍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2대1 봅니다. 2대1 페네르바체 승보고 햄무 거기에 이제 오바까지 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를 보시는 분들도 맞나? 이거 구매를 한번 봐볼까? 무승부 30%나 찍었네. 그래서 무승부도 찍어봄직은 하긴 한데 저는 승 쪽으로 햄무 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뭐 무햄무도 가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승을 하기에는 조금 빡빡한 것 같기는 해. 넘어가고요. NK첼레드 이거 루가노 요경이 그냥 프렘 볼게요. 루가노가 지금 전방에 결장자가 많거든요. 전방에 뭐 주전급이든 아니면은 좀 쪼커 뭐 교체로 들어오는 자원이든 결장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카드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첼레가 프렘 정도는 할 것 같다. 넘어가고 보라츠 대 이제 라피드빈. 잠시만요. 보라츠가 어디 팀이었더라? 저기 보스니아 팀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슈브레 적어올 걸.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보라츠가 보스니아인가? 보스니아네. 보라츠가 지금 보스니아 2위. 라피드가 저기 오스트리아 리그인데 5위. 네, 5위. 어쨌든 이 보스니아 팀이 사실 유럽 대항전에 올라올 그게 거의 없어요. 보라츠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올라왔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팀 컬러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맨투맨 마킹에서의 뭐 아탈란타식 맨투맨 마킹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맨투맨 마킹에서의 어떤 경합에서의 그런 강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놈만 잡는 선수 한 명이 한 놈만 잡는다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고 강하게 프레싱을 들어가는 그리고 굉장히 촘촘한 수비 라인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결국에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은 수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기는 했었고 특히나 이제 홈에서만큼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유럽 대항전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대신 원정 갔을 때는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어가지고 라피드빈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팀 기본적으로 이제
탄탄한 전력입니다. 5위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체로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수준에서 뭐 특히나 예선 단계에서는 어느 팀이랑 붙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팀이에요. 보통 이제 점유도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고 전방에서 나름대로 만드는 힘도 있고 근데 뭐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적당히 얘들 볼 나쁘지 않게 차네 경기를 보면 딱 그 정도 느낌 정도 드는 팀인데 뚫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뚫을 수 있느냐. 굉장히 촘촘하게 서고 맨투맨 마킹이나 강하게 프레싱 들어가는 부분들을 라피드민이 잘 공략할 수 있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피드민이 이게 홈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실 보라츠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많이 뛰고 하는 부분인데 원정에서는 당연히 기가 꺾일 수밖에 없고 뭐 이번 시즌 예선에서 보여준 부분 경기력 자체도 홈과 원정에서의 갭이 분명히 드러나긴 했었던 만큼 라피드민이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이기려고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한 골 싸움이라고 좀 보고요. 당연히 전력이 라피드빈이 우세하기 때문에 무승부의 뭐 언더 쪽을 보는데 조금 깨림직한 부분은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본 건데 이 보라츠가 조금 그 뭐라 그러지? 승부 조작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보스니아 리그에서. 뭐 보스니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흘겨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보스니아 축협 회장인가? 보라츠 전 감독이어가지고 막 좀 그 연루됐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올 시즌에도 몇몇 좀 말도 안 되는 판정에 그러니까 유리하게 보라츠가 유리한 쪽으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관련된 팀들은 조금 이게 근데 라피드빈 쪽으로 돈이 겁나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저는 무승부를 보긴 했으니까 근데 보통 조작 관련된 팀들은 보통 안 가는 게 솔직히 답이긴 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약간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넘어가고요. 구수형님 어서 오시고 보내드렸고 그리고 파포스 대 유르고르 이 경기 자체는 일단 저 유르고르 저 스웨덴 리그가 아직 개막을 안 했어요. 스웨덴 리그는 이제 그 3월 20일쯤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개막하면 2주 뒤죠. 그때 개막이고 지금 이제 그 개막하기 전에 컵 대회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폼이 아주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이거 뭐 중립 경기장에서 좀 치러지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아는 선수도 있긴 해요. 여기도 그 몇 명 없긴 한데 그 옛날에 그 와포드에서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도 와포드에서 뛰었었고 옛날에 와포드 1부였을 때도 뛰었던 놈인데 켄세마라고 공격 쪽에 얘도 겨울 이적 시장에 좀 넘어온 것 같고 그죠. 오르시치 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놈이죠. 오르시치 크로아티아 놈 있잖아. 측면 공격수 오르시치도 여기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한물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홈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래도 파퍼스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도 뭐 준수하고 홈에서의 어떤 득점력도 괜찮기 때문에 유르고르가 원정 와서 그렇게까지 엄청 막 힘을 잘 쓸 것 같지는 않다. 뭐 홈에서야 스웨덴 리그 홈이 워낙 강하긴 합니다만 좀 리그로 말씀 안 드렸네. 여기도 이제 홈빨이는 키프로스 리그거든요. 키프로스 애들도 키프로스 1입니다. 키프로스 이제 저기 그 막 그 오모니아나 뭐 라르나카 뭐 아포에 유럽 대항전 좀 종종 나온 팀들 있잖아. 그 중에 이제 파포스가 제일 잘해요 이번 시즌. 그런 부분이라 요거는 저는 파포스 승에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파포스 승에 오바 쪽으로. 근데 해외당은 언더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근데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언더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무실점할 것 같아서 그런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언더 배당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승 오바 사이드로 배당 해외 배당은 승이랑 언더가 많이 빠집니다. 승 언더가 많이 빠지는데 승 오버로 볼게요. 넘어가고 그리고 아약스 대 프랑크푸르트 여기 이제 유럽 대항전은 저거 파포스 경기를 안 했나 보네. 파포스 6컨입니다. 당연히 6컨이고 보라츠도 6컨이고 당연히 요거는 이제 유로파 16강 이거 뭐 독일이고 다들 아시죠? 독일 대 이제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 독일 붙은 부분인데 뭐 양 팀의 최근에 그 가장 큰 차이는 수비입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감독 체제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 리그 제가 거의 분석 안 하는데 예전에 한번 감독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포인트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아약스가 그런 수비적인 그러니까 수비를 많이 신경 쓰는 듯한 움직임 그때는 아약스가 기준점을 3.5 막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언더 가는 게 맞다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약스가 지금 리그 내에서 수비 지표가 상당히 좋고 그 수비빨로 지금 1위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기당 평균 실점이 한 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들이 꽤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물론 상대가 뭐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두 경기에서 8골을 실점을 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수비 쪽에 투타가 돌아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투타가 출전 정지로 빠졌고 로빈 코우도 이때 못 나왔었나? 로빈 코우도 제가 이게 토토캔에는 부상자 안 떠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부상 관련 이슈가 있긴 한 것 같다. 나올지 말지 모르겠다. 안 나오면 수비수 애들 좀 뭐 해야 된다 했는데 나왔네. 이때 나왔네. 나왔는데 중간에 부상으로 또 나갔네. 약간 토트넘 저기 저 반더벤이랑 애들 땡겨 쓰다가 부상당한 느낌으로 또 부상당했네. 어쨌든 또 부상당해가지고 오늘은 못 나옵니다. 그나마 투타가 돌아오는 부분 다행인데 어쨌든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원정 경기에서 사실 수비가 좀 불안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어쨌든 화력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홈파를 바탕으로 어제 뭐 파리 대 리버풀 봐요. 리버풀 그렇게 쓰는데 그냥 반코트 그냥 90분 내내 하잖아. 물론 뭐 리버풀이 이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개뽀로 그러고. 어. 근데 프랑크 같은 경우 당장에 수비가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약스가 수비에 대한 밸런스를 신경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에서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버티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프랑크가 그나마 뭐 화력은 살아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아약스 수비력을 감안했을 때 프랑크가 뭐 많은 양의 득점을 기대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아약스 승 쪽으로 볼게요. 어느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오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언더를 찍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한 팀은 오버팀 한 팀은 언더팀이니까 그죠? 여덟 번째 로마 대 이제 빌바오 유로파 8강이고 요 매치는 사실 이 둘이 붙은 게 되게 아쉽긴 하죠. 하필 둘이 붙어가지고 로마는 요즘 페이스가 너무 좋고 빌바오는 제가 예선전부터 굉장히 많이 밀었던 팀이에요. 왜? 결승을 빌바오 홈에서 하니까 이번 유로파 결승 빌바오 홈에서예요. 이거 어떻게 놓치냐고 빌바오가. 내가 감독이고 내가 구단주여도 야 씨발 유로파 몰빵해 그냥 리그 좀 못해도 돼 그냥 몰빵해. 실제로 빌바오가 리그 경기에 로테이션 돌리고 유럽 대항전에 그냥 풀주전 내보내고 이랬던 적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로마가 지금 좋은 거는 분명해요. 좋은 거는 기세상이나 이런 건 좋은 건 분명한데 사실 경기력이 뭐 황골탈퇴 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빌바오가 어쨌든 간에 뭐 지키는 부분이나 역습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측면에 워낙 빠른 선수들이 있고 산세트 같은 경우도 2선 자원 쪽에 최근에 몇몇 경기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정상적으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결장자가 거의 단 한 명도 없어요. 빌바오 풀스쿼드요. 물론 로마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물론 미드필더 쪽에 파레데스 이런 애들 빠진 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이런 공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모르겠어요. 약간 무승부 정도는 캐지 않을까 빌바오가. 무 정도 보면서 빌바오 프랜슨 보겠습니다. 빌바오 프랜슨 비비는 거 자체는 뭐 워낙 잘한다라고 봐서 프랜스 사이드로. 근데 조금 주력으로는 못 찍을 것 같긴 해요. 이 매치가 워낙 좀 기세가 너무 좋긴 하잖아 로마가 솔직히. 그래서 주력으로는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보면 프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여기까지. 궁금한 거